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은행 부분과 호텔 부분의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부분에, 1번 문제에 보면 드라임, 뱅크 은행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드라임 뱅크는, 자동차를 전체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은행, 이 드라이빙 뱅크에 대해서, 계획시 참고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놨네요. 1번에 충분한 주차 시설은 둬야 되겠죠. 그리고 복잡한 중심부 도로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교통 혼잡 때문에. 그리고 쌍방 통화 설비는 해야 되고. 근데 4번에 모든 업무를 드라인 창구에서만 처리한다 해서 이 문장은 되죠. 드라인 창구에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영업장과 긴밀한 연락이 필요한 것이 드라이빙 뱅크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1번은 4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은행 건축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영업실 면적은 은행 원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은행은 1인당 4에서 보통 6제곱미터를 기준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1인당 기준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영업실 면적은 1인당 4에서 6제곱미터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고객 카운트는 이 카운트 높이는 고객에서 보는 점하고 영업장에서 보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고객 쪽에서 카운트 높이는 이 고객 쪽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100에서 110 정도 될 것이고 100에서 보통 110 정도 높이로 보죠. 100에서 110cm 정도로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업장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실에서 볼 때는 영업실에서는 보통 80에서 90cm 정도죠. 그래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객에서 보는 개념하고 영업실에서 보는 개념이 카운트 높이는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고실의 구조체의 두께는 대략 철근 콘크리트로 하죠. 구조체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하면서 두께는 대략 30에서 45cm 정도 하고 대규모는 보통 60cm 이상을 표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일대 모두 이제 벽이든 바닥이든 천장이든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로 해줘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정문의 안쪽 문은 도난 방지상 방여다지로 하여 출입이 편리하도록 한다 해놨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여다지로 설계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중문으로 설계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안여다지로 해서 빨리 도망을 못 가도록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출입이 편리하면 안 됩니다. 도심대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은행 건축의 배치 계획을 위한 다음 고려 중 부적당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경비 및 관리상 능률상 은행 내의 출입은 주 출입구 하나로 집약시키는 형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2번에 이웃에 대지어 인접할 경우 방 하나, 최강, 도난에 대한 예비 계획을 필요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야간 경보 설치를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인 뱅크 1차선 도로폭. 드라인 뱅크 폭은 1차선이야, 2차선이에 따라 우리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인 뱅크는 1차선으로 설계할 때, 도로 폭의 개념은 3.5m로 우리가 처리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드라인 뱅크를 이제 설치를 우리가 했을 때 이 간격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6에서 7m로 봤습니다. 6에서 7m로 처리했고, 이때 차가 여기 와서 이제 볼일을 보겠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3.5m, 폭은 3.5m, 이때 요 창구의 거리 간격은 6에서 7m다. 3.5m.
그리고 2차로로 이제 설계했을 때 2차선으로 이제 설계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봐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로 설계했을 때는 이 폭은 보통 도로 폭은 7m로 봐주고 7m로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 창구의 간격은 일정 정도 거리를 띄워 주셔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요거는 12m 정도로 처리해 주시고 차가 여기에서 자 주차되어 있을 2차로로 설계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죠. 얘는 못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뒤 거리는 12m가 되고 창구 거리는 그리고 폭은 7m로 우리가 설계해 주면 됩니다. 7m. 그래서 그거 기준 좀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은행 고객 대기실의 최소폭 개념은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3.2m 되죠. 그거는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 1번의 주출입문은 안 여다지 또는 해전문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되죠. 그리고 2번에 자, 영업장의 책상이 조도는 300에서 400룩수가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장 최소폭은 3.2m고요. 3.2m. 그리고 4번에 영업장 카운터의 높이는 대기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대기실 고객적인 점은 100에서 110 정도 해주고 영업실 쪽에서 보면 자 80에서 90cm 높이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 개념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은행의 기본 평면으로서 서로 알맞게 연결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알맞게 연결된 것. 자, 그래서 먼저 가의 경우는 소규모 지점의 경우는 A가 적합하죠. A 소규모 형태는 A고, 자 우리가 이제 약간 크고 자 보통 길 모퉁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B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큰 규모의 이제 본점의 경우는 C 형태로 가주시면 될 거고, 자 규모가 크나 정면 넓이가 이제 좁을 때 자 이 D 형태로 가주면 되죠. 그럼 1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 건 이제 꼭 알아둘 건 소규모 개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다음번에 규모가 큰 본점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조금 정확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13번 문제 보시면 은행 건축의 근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1번에 바닥벽 천장은 모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요. 이때 보통 이제 두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표준이 이거였죠. 아까 나왔던 것에 30에서 45cm가 기본이었죠. 30에서 45cm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규모가 됐을 때, 큰 규모일 때 우리가 60cm로 한다 했죠. 큰 규모일 때 60cm 이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근고문은 지름 2mm의 원형문이나 즉 사각형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 근거의 비밀실은 3제곱미터 정도 보통이고, 그 다음에 임대 근거에 보관하면 300개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번 문제 간략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은행 건축에 관한 기술 중 부적당한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1번 가로의 모퉁이에 세워진 평면형은 자 정면 입구를 모퉁이 오도록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19번 문제에서 1번 지문 개념은 자 이렇게 이런 사거리 같은 이런 모퉁이에 보통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대지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출입구를 모서리 부분에다가 모퉁이에다가 처리해 주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취급한 출납기는 근고실을 가깝게 두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석에서 잘 보이는 곳에 둬야 됩니다. 책임자가 관찰할 수 있어요. 돈 만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3번 은행실은 손님 대기실과 영업실로 나누어지며 은행의 주체를 이루는 곳이죠. 그리고 4번 영업실의 면적은 고객 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실은 은행은 1인당 우리가 잡는다 했습니다. 은행 1인당 약 4에서 6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4에서 6제곱미터. 그래서 이거는 고객 수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인원수입니다. 은행은 1인당 4에서 6제곱미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 수가 많으냐 적으냐 해서 영업실 면적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은 1인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제 보시면 드라이빙 뱅크 은행의 계획과 창구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 자, 1번 창구는 자동차 근접이 쉽게 하고요. 자동차의 주차는 서로 교차되거나 평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은행 입구는 차단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차단 시설이 있으면 이 은행 차가 못 들어오니까 차단 시설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구는 운전석 쪽에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 외부에 이제 면할 경우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차양 시설을 우리가 설치해 주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대 소요 시간은 1분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창구 개원 1인 1당 지급량은 약 150에서 200인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부분. 자, 호텔 부분 문제는 자, 10장의 호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대규모 시티 호텔의 로비 중심 부분의 공간 개념도이다. 자, 각 공간의 요소의 명칭이 가장 조합된 게 있는데, 자, 보통 이렇게 호텔 부분에 이제 들어갈 때 대규모 시티 호텔입니다. 보통 시티 호텔에 이제 출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티 호텔에 출입을 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보통 정면에 보통 프론트 데스크가 있죠. 네. 기본적인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프론트 데스크가 여기 프론트 데스크는 보통 여기 있을 겁니다. 프론트 데스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론트 데스크를 기준으로 한쪽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설계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보통 있고요. 한쪽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반대편에는 일반적으로 라운지 개념이 설계된다고 보면 되죠. 라운지 개념이 설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오타가 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네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이걸로 기운 잡으시고요. 예, 보통 정면 프론트 데스크,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라운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호텔 연면적에 대한 숙박 면적비가 가장 적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숙박비 면적이 가장 큰 것은 보통 숙박 면적이 큰 것은 보통 커미셜 호텔이 보통 도심지에 설치되다 보니까 가장 숙박비 면적이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커미셜 호텔이 보통 숙박비 면적이 커미셜 호텔이 대략 51에서 60% 정도 되죠. 예, 숙박비 면적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먼트 호텔이 가장 적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파트먼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대략 25%에서 34% 정도 돼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먼트 호텔이 일반 숙박 면적비가 가장 적은 것은 아파트먼트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간단히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조트 호텔이 대략 43%에서 한 56% 정도까지 되죠. 리조트 호텔이.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은 아파트먼트 호텔이 가장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호텔에서 린넨룸의 용도죠. 린넨룸의 용도는 우리가 저 용도로 생각해 보통 예비 친구를 넣는 부분이죠. 예비 친구를 보통 넣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트라든지 수건 같은 거 이런 뭐 있죠. 비누 이런 넣어둔 것이 객실에 보통 베개 이런 거 많이 나죠. 그것이 예비 친구가 바로 린넨룸이죠. 린넨룸 알아두시고 다른 실도 같이 한번 보시고 특히 벤트리 같은 식료품 식기실 되는 거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다음에 호텔 계획 중 일반 객실과 객실의 단위 폭을 정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가장 적합한 조합은 해놨습니다. 단 2인용인 기준 해놨죠. 그러면 보통 최소 욕실 폭에다가 플러스 객실 출입구 폭에다가 반층 깊이를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4.5m로 봐주고 있죠. 그래서 6번 문제는 최소 욕실 폭에다가 플러스 객실 출입구 폭이죠. 객실 출입구 이 폭 개념에다가 플러스 반층 깊이에서 이것이 보통 4.5m죠. 4.5m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개념 되면 되네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다음 호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먼저 산장 호텔. 그래서 마운틴 호텔은 산장 호텔은 리조트 호텔에 속한다.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유스 호스텔. 보통 여행 호스텔이나 휴가 호스텔, 도시 호텔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텔은 도심지에 많으며 욕실, 부엌 등의 각실마다 보통 자동차를 위한 여행객이기 때문에 보통 도로에 이동하면서 보통 잠을 자도록 만드는 게 모텔 개념이죠. 그래서 도시 근교에 많이 배치되겠죠. 예. 그래서 11번 문제에서 이 3번의 모텔 개념. 모텔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손님을 위주로 여행자들을 우리가 숙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 근교에 많이 위치하죠. 도시 근교에 경교에 많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 많이 위치하면서 이제 도로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죠. 거시근교 거시근교 이 도로변에 많이 위치한다고 보면 되죠. 도로변에.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아파트먼트 호텔은 장기 체제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 같이 시설을 갖춘 게 아파트먼트 호텔이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여행자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파트먼트 호텔이죠. 그 다음에 12번 호텔의 보이실과 서비스실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1번에 숙박시설을 감시하기 편리한 곳, 그리고 가까운 곳에 위치시게 되겠죠. 그리고 보이실은 휴식과 숙직용제 침대를 두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버실에서는 객실 보통 침대 150개당 리프트 1개를 몇 층에 설치하고 또 25 내지 30실당 모든 부분의 리프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 층의 엘리베이터의 계단과 멀리 떨어진 곳,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는 근처에 다 배치하죠. 그래서 보통 이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보통 우리가 코어 부분에서 같이 보통 처리를 하죠. 그래서 근처에 보통 배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12번은 4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7번, 다음은 호텔 건축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는 거. 커미셔 호텔은 계획에서 숙박관계의 부분의 연면적인 비율은 대략 50에서 60, 51에서 60% 정도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호텔 기준층이 있어서 층당 객실 수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 평균 55실 정도로 우리가 봐줍니다. 그래서
봐도, 그 다음에 이제 마운틴 산장 호텔이죠. 마운틴 호텔, 산장 호텔은 C티어 호텔이 아니죠. 그래서, 자, 이 마운틴 호텔, 산장 호텔은 관광 호텔이니까 이거는 일반 리조트 호텔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17번에, 그래서 산장 호텔은 자, 리조트 호텔에 속합니다. 예. 마운틴 호텔, 이 산장 호텔은, 리조트 호텔에 속하죠. 예. 자,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관광 호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보시면, 호텔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현관은 로비, 라운지, 사교실과 반드시 분리하는 것이 좋다 해서, 자, 틀렸죠? 그래서, 같이 이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현관 홀이나 같이 우리가 보통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2번 로비는, 자, 퍼블릭 스페이스니까 퍼블릭 스페이스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에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죠. 퍼블릭 스페이스 공용 부분에 중심이 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통, 퍼블릭 스페이스는 연면적에 비해서, 시티 호텔은 대략 11에서 30% 정도로 봐주고, 리조트 호텔은 좀 커집니다. 이 공용 부분, 퍼블릭 스페이스 부분이. 그래서 리조트 호텔 경우는 22에서 한 30, 한 8% 정도까지 봐주고 있죠. 근데 아파트먼트 호텔이, 이 퍼블릭 스페이스는 제일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파트먼트 호텔의 개념이 숙박비 면적이 적었죠. 숙박비 면적은 25에서 34%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먼트 호텔은 퍼블릭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지죠. 대략 35에서 58% 정도 되니까 그래서 퍼블릭 스페이스가 큰 것은 숙박부 면적비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 호텔은 대신 숙박부 면적이 크니까 퍼블릭 스페이스 개념은, 자, 이 공용 부분의 개념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숙박비 면적과 퍼블릭 스페이스는 반대 개념으로 가고 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현관, 로비, 라운지는 아담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자, 로비는 퍼블릭 스페이스 중심으로서 휴식이나 면회, 담화, 독서 등의 다목적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라운지와 확실히 구별이 없죠. 그 개념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이 숙박비 면적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퍼블릭 스페이스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연면적에 대한 비, 공용 부분을 처리를 꼭 해 놓으십시오. 같이. 그래서 요거는 숙박부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퍼블릭 스페이스하고 구분 좀 해 놓으십시오. 공용 부분, 퍼블릭 스페이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시티 호텔이었습니다. 시티 호텔. 시티 커미셜 호텔이었죠. 자, 그래서 대략 요거는 11에서 30% 정도 시티 호텔이. 그리고 이 아파트먼트 호텔이 대략 35에서 58% 정도. 그리고 이 리조트 호텔, 아파트먼트 호텔. 그래서 리조트 호텔의 경우는 대략 22에서 38% 정도. 그래서 퍼블릭 스페이스는 아파트먼트 호텔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텔 계획에 대한 기술 중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도심지의 객실 수가 300개의 커미셜 호텔을 신축할 경우 연면적은 자 1200제곱미터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잡은 거죠. 도심지 커미셜 호텔에 대해서 연면적 약 1200제곱미터 정도 된다. 그리고 보통 한 실당 연면적의 경우는, 자, 리조트 호텔이, 자, 일반적으로 이거죠. 한 실당 연면적에 대해서, 한 실당 기준 잡았을 때, 한 실당 연면적은, 자, 한 실당 잡았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시티 호텔은 요 정도 봐주고, 시티 호텔.
시티 호텔의 경우는 대략 28에서 50제곱미터 정도, 28에서 50제곱미터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리조트 호텔이 리조트 호텔에 대해서 리조트 호텔은 보통 60에서 91제곱미터 정도 봐주죠. 61에서 91제곱미터. 그리고 아파트먼트 호텔, 아파트먼트 호텔이 대략 이 정도 봐주고 있죠. 70에서 100제곱미터 정도 봐주고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그래서 대략 시티 호텔에 그래서 1번 도심지의 객실수가 커미셜 호텔이니까 시티 호텔이죠. 300개 되니까 얘 대략 40으로 잡아 계산해 대략 1200제곱미터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0실 정도의 커미셜 호텔 설계할 때 객실당 연면적은 40제곱미터. 그래서 그 40제곱미터 있죠? 평균 잡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요 평균 잡은 건 28에서 50 정도인데 약 40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350실 정도의 리조트 호텔 설계할 때 객실당 연면적. 그래서 리조트 호텔은 대략 60에서 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제곱미터 너무 적죠. 중간 해도 한 75 정도 되니까 한 80 정도 이렇게 봐줘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3번 개념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기준층이 있는 1층의 객실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9에서 34실 정도, 약 평균 19실 정도 봐주면 되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대략 평균 19실 정도 봐주면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한 49실 정도 봐주고 있죠.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3번 문제 보시면 다음 호텔의 객실에 대해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인가? 트렁크실은 숙박객의 짐을 운반하며 기타 서비스를 위한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분과 접해되죠. 그 다음에 2번 린넨실은 숙박객에 위한 시트나 베개, 기타 의류를 경납하는 그래서 예비 친구 두는 곳이라겠죠. 린넨실. 그리고 라운지는 주로 1층에 위치해서 휴식이나 오락 등을 제공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벤트리는 기계 보일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과 관련된 거죠. 식기 조리기구 이런 거 넣어두는 데가 벤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벤트리는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계 보일러실이 아니라.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보시면 26번. 호텔의 식당에 관한 사항 중, 관계없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를 외래객에도 이용되도록 계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호텔 투숙객만 위주로 하면 영업성이 안 좋죠. 외래객도 사용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속실을 포함해서 주방 면적은 식당 면적의 대략 70에서 80% 정도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큽니다. 주방 면적이 굉장히 적은 것이 아니고 호텔은 굉장히 큽니다.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치, 외래객 이용 정도 등에서 규모가 정해지고, 그래서 외래객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모는 정해집니다. 그리고 면적 일석당 대략 1.0에서 1.5제곱미터 정도로 계획을 해주고 있죠.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주방 면적이 식당 면적이 70-80%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저 호텔은 조금 적어도 됩니다. 커미셜 호텔의 경우는 커미셜 호텔은 다른 호텔에 비해서 한 2분의 1 면적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부지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미셜 호텔은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가 좋겠죠. 그래서 이 커미셜 호텔은 도심지에 사용되는 것이 내적 개성이 교통의 편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터미널 호텔은 교통기관의 발착소 부근이나 관광지까지 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리조트 호텔은 관광지 풍치가 좋고 조망이 가능한 곳에 리조트 호텔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레지던트 호텔은 단기간 여행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보통 상업 중심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심지를 좀 피하는 쪽이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심 상업 중심지에 있는 것은 커미시 호텔이 도심 중심지, 상업지 중심에 저요하고, 근데 요거는 도심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커미셜보다는 약간 설비가 고급화되는 호텔이 레지던트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도심지는 피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 보시면 다음 호텔 중 연면적에 대한 퍼블릭 스페이스 비가 가장 큰 것은, 그러면 반대로 저거죠. 숙박부 면적이 가장 적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스페이스 공용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티 호텔이 제일 적고, 시티 호텔 개념이 제일 적습니다. 공용 부분 퍼블릭 스페이스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아파트먼트 호텔이 35에서 58%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먼트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리조트 호텔은 22에서 38% 정도 우리가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먼트 호텔이 퍼블릭 스페이스 공용 부분의 면적비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보시면 호텔 건축 계획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1번 프런트 오피스는 기계화된 시스템보다 많은 사람을 공용해서 접대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적은 인으로 기계화된 설비로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런트 오피스에 가면 그렇게 안 많죠, 사람들이. 그리고 2번에 공공부분, 사교 부분은 일반적으로 1층과 지하층에 거의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 사교 부분, 숙박 부분 서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으로 연결이 잘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적으로 호텔형은 숙박 부분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호텔의 형상은 그 형태는 숙박 부분에서 결정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번 문제 보시면, 리조트 호텔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 되었습니다. 그럼 리조트 호텔은 관광지에 많이 되다 보니까 수량이 풍부하고, 수림이 좋은 수온이 있고, 조망이 가능한 곳에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수해나 풍의 위험이 없어야 되겠죠. 계절풍에 대한 대비가 있는 곳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료품이나 인력료 구입이 편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광지 해야 되죠. 관광지가 아닌 곳에, 관광지를 쉽게 이제 조망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보통 리조트 호텔이 건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리조트 호텔은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자동차 교통의 접근이 양호한 것은 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동차 교통. 그래서, 이 자동차 교통에 이 접근이 양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에 이 접근이 양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동차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티 호텔이죠. 시티 호텔들이 보통 자동차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해야 되고, 일반 리조트 호텔은 자동차의 이 교통의 접근이 양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에 호텔 객실의 A분의 B의 빈도 가장 많은 거 되나죠? 요거는 대략 0.8에서 A가 0.8에서 그 비한 것은 보통 1.6 정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원 부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이 병원 부분은 우리가 보시면 먼저 1번에 11장 병원 부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계획 중 간호 단위의 병상수로서 적합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합병원이니까 일반 병원을 뜻하죠. 그래서 보통
간호 단위는 일반적인 것은 보통 30에서 40베드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핵이 대략 40에서 50베드 정도로 봐주고 정신병동은 30에서 50 정도 봐주죠. 그래서 일반적인 여기 간호 단위는 일반 종합병은 일반을 의미하죠. 그래서 30에서 40베드 개념은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병원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수술부는 병동부와 분리함이 좋죠. 그리고 병실의 창이 크면 현이가 생기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이 크게 되면 눈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햇빛이 들어와서. 그리고 간호부의 보행거리는 24m 이내가 좋습니다. 24m 보행거리로 따라서 24m 이내 좋고, 각 간호단위 모두는 보통 우리가 위에서 배웠었죠. 30에서 40베드를 기본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의 결핵병동을 둘 경우는 결핵은 보통 40에서 50베드 정도로 잡고 있죠. 40에서 50베드로 우리가 잡고 있다는 점 알으시고, 해서 독립시키는 게 좋습니다. 결핵 부분은 그래서 같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종합병원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해가 나왔습니다. 1번 병동부의 면적은 병원 연면적의 너무 많죠. 60에서 70%만 완전 병동부만 있죠. 그러면 이거는 보통 한 25에서 35% 정도 설계해 주죠. 25에서 35% 정도로 보통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동부는 병원 연면적의 25에서 35% 정도로 설계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업원의 보통 나왔습니다. 종업원의 연면적은 한 베드당 30에서 60제곱미터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술실 보통 한실에 대한 병동부는 50에서 100베드, 보통 일반적으로 저걸로 봐주고 있죠. 100베드의 수술실은 수술실은 보통 100베드에 보통 이 100베드에 2실 정도 봐주죠. 100베드에 보통 2실 정도 봐줍니다. 2실 정도 봐주고, 보통 50베드, 50병상당 보통 한실 추가를 하죠. 50병상당 보통, 병상당, 보통 한실 추가를 보통 해줍니다. 한실 추가로 보통 하고 있죠. 그래서 100베드당 보통 2실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실, 바닥 면적은 적어도 6.3제곱미터. 보통 6.3제곱미터는, 보통 1인용이죠. 1인용. 1인용실은 보통 6.3제곱미터로 처리해 줍니다. 6.3제곱미터. 근데 2인용은 보통 2인용실일 때는 좀 크게 해주죠. 8.6제곱미터로 봐주고요. 그래서 8.6제곱미터로 본다는 것은 1인당 4.3으로 봐줍니다. 2인용실일 때는 1인당 4.3 개념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용실은 6.3, 2인용실은 8.6으로 보통 설계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인실이 되면 조금 틀려지죠. 그래서 1인실화 개념하고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병상수 300베드에 두는 종합병원의 연바닥 면적으로 다음 가장 근사값을 구하십시오 해놨네요. 그럼 보통 베드 300베드 정도가 되니까 300베드에 두는 연면적에 대해서 보통 한 베드당 얼마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베드당 이걸 봐죠. 보통 43에서 66제곱미터 봐주죠. 43에서 66제곱미터 1베드당 보통 34에서 66제곱미터 정도로 봐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33에서 60제곱미터니까 이거 이제 곱하기 베드 수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300배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배들을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대략 우리가 계산하면 대략 이걸로 계산해도 12,000이네요. 근데 12,000이 제일 크네요, 그게. 그래서 제일 앞에 40으로 계산해도 12,000인데, 그래서 여기는 가장 근사값이니까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예, 다른 거 너무 적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거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동 면적, 이거는 전체적으로 따진 거고, 이제 병동 면적. 자, 병동 면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죠? 병동 면적은 1베드당 대략 20에서 27제곱미터로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실 면적은 병실 면적 개념은 대략 10에서 13제곱미터로 봐줍니다. 13제곱미터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보시면 다음 중규모 종합병원의 기능 개념이다. A, B, C, D, E의 부분의 명칭에 가장 잘 배합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기본 화면 이렇게 했죠. 제일 뒤에 여기 병동부 있었고, 병동부. 그리고 자, 두 갈래로 나누어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는데, 자, 여기서 외래 환자는 1이 들어온다 했죠. 외래 환자, 구급 환자는 이렇게 들어왔고, 구급 환자는 이렇게. 그래서 구급 환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자, 이거 이제 여기 중앙진료부죠. 중앙진료부 개념이죠. 중앙진료부고, 그 다음에 이게 외래부죠. 외래부가 여기 있고, 외래부. 그래서 외래 환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외래 환자가. 그래서 진료 볼 수 있도록 처리해 줬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앙진료소 안 되면 이제 병동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 입원 환자들은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입원 환자. 입원 환자 개념이 들어와서, 자, 일반적으로 그죠? 여기는 자, 이 보통 칼리부가 있고, 칼리부. 예. 그 다음에 서비스부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부분이 여기 연결되겠죠. 서비스부에 간호사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 해당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결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그래서 구급은 보통 중앙진료부로 바로 들어오겠죠. 응급실로 해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번 되겠네. 3번. 병동부, 중앙진료부, 그 다음에, 이제 외래부니까, 3번 개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종합병원의 수술실에 가는 상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자, 1번 온도는, 자, 수술하는 사람들은 온도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26.6도시고, 습도는 55% 대주면 되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외래병동 중간에 위치해서 타부의 자, 이 통과 교통이 없게 해줘야 되고, 특히 자, 여기는 이제 막다른 위치란 거죠. 될 수 있으면 수술실은 막다른 위치에 우리가 해주는 게, 통과 교통이 없게 막다른 위치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설비할 때는 공기 재순환 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공기 재순환 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전기 스위치 등 모든 전기기구는 스파크 등의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해 주고, 바닥 타일도 전기 도체성 타일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출입구는 자, 보통 수술실의 출입구는 대략 폭이 한 이 정도 해주면 돼. 폭은 1.5m 이상 해주고, 출입구 폭은 1.5m 이상으로 해주면서 양여다지 형태로 하죠. 양여다지. 그래서 양여다지 형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종합병원의 건축의 분간식, 자, 파빌론 타입에 대해서, 자, 대안수는 기술 옳지 않는 게 됐습니다. 자, 이 분간식은 이제 수평적으로, 자, 각각의 여러, 이제, 넓은 장소에, 동을 여러 동 설치해 수평적으로 저층에 여러 동을 설치해서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저층 형식이 1층에서 3층으로 유럽에서 발달되었고, 우리나라는 보통 분간식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많죠. 그래서 이 집중식 형태가 많은데 이 분간식은 그래서 이번에 각 가별로 전용 병실, 진료실, 급식실, 사무실을 확보해주고 그다음에 3번에 설비 유지 관리의 경제성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설비비 부분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파빌론 타입이 될 수가 없겠죠. 보통 이 집중식 형태가 보통 설비비가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거고요. 얘는 설비비가 비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치료와 의사 본인의 비용은 형식이고 그다음에 분간식을 하게 되면 일조와 통풍은 우리가 좋아지죠. 일조 통풍은 좋아지는 반면에 동선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선이 길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파빌론 타입 분간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 22번에 종합병원의 각 가별 진료실의 평면계획에 대한 기술 중 부적당한 거냐죠. 내과는 환자 수가 비교적 많음으로 혼잡을 막고 부인 환자, 격리 환자를 위해서 진료실을 별도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외과는 환자 운반에 편리하도록 1층에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산부인과는 내진을 위해서 소실로 구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과는 시력 검사를 위해서 방의 길이가 4m 너무 짧죠. 5m 정도는 되게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보시면 이 병동 배치에 있어서 집중식 블록 타입에 대한 기술 중 아닌 것. 그래서 보통 분간식이 반대 개념이죠. 얘는 고층 건물로 해서 보통 엘리베이터로 우리가 보통 도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번 대지 면적 분간식보다 작아도 되겠죠. 그리고 병동은 고층 호텔 형식으로 환자를 엘리베이터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부 부속 진료부 병동 각각 별동으로 해서 복도로 연결하는 분간식의 개념이고 얘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로.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보행거리와 위생 난방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편리한 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조 통풍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설비비는 싸게 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번 문제 보시면 수술실 내부의 벽색으로 맞는 것은 이건 피해 보색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녹색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38번에 병원의 대수실에 관한 기술 중 부적당한 것 해놨습니다. 1번 전기 콘센트는 바닥으로부터 한 1.5m 위치에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정전기가 스파크가 하지 않도록 전도성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자연채광을 우리가 충분히 얻는 위치해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이 수술실은 자연채광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조명을 하고 특히 그림자가 지지 않는 무형동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 햇볕을 들어오는 북측 전혀 저도 변화가 없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채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소독재료실에 인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9번 외래진료부에 가까이서 배치사항과 나머지 색과 다른 겠네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는 이건 북측에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아과는 보통 아이들 따뜻하게 하니까 남측 쪽이 좋겠죠. 그리고 외과 수술실도 북측 쪽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리고 안과 이런 것도 북측 쪽으로 보통
우리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2번이 자 남측이 되겠네요. 배치상이 약간 틀리네요. 그리고 40번에 다음 수술실 크기에 관한 기준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수술실은 이제 크기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5.4 곱하기 7.2m 크기로서 천장고가 높아야 됩니다. 4.5m고 그 다음에 중수술실이 4.5 곱하기 5.4 크기로서 천장고는 3.6m고 소수술실은 3.6 곱하기 3.6에 3m. 그래서 2, 3은 너무 작습니다. 2, 3은 베드 설치해놓고 옆에 공간이 너무 적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3.6 정도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뒤쪽 미술관 쪽하고 극장 쪽 이런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체육시설 이런 부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